KF-21의 양산으로 한국 방산업계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선 전력화 지연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모 언론에서는 빠듯한 예상과 원자재 비용 부담이 커져 추가 양산 물량에 대한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외신에서도 엔진과 레이더 등에 대한 추가 테스트와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카이가 KF-21의 양산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들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위기 상황이라는 KF-21의 양산 일정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8월 15일 국내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한국 공군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전력화가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이유가 주로 예산과 관련된 이슈가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군 당국은 KF-21의 추가 20대 물량을 원래 계획대로 2027년부터 납품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2대로 축소하고 나머지 18대는 2028년에 인도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예산 축소 등 재정적 압박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의 전체 120대 전력화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약 2년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이지만 이런 식의 우려는 외신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2005년 설립된 항공뉴스 보도 채널 에비에이션 라인은 KF-21의 초기 생산량이 원래 계획된 40대에서 20대로 줄어들었으며, 이 원인을 공대공 미사일 및 레이더 시스템의 추가 테스트 필요성에 따른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와 한국 정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KF-21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금 문제와 원자재 상승, 내부의 부정적 시각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일부 개발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KF-21의 생산 일정이 연기되거나 생산량이 축소된다면 2026년까지 예정된 첫 번째 배치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업그레이드 일정과 엔진 국산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기된 논란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 항공기술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과연 자체 엔진도 없는 한국이 KF-21 보람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논란의 발화점이 된 항공뉴스 보도 채널 에비에이션은 스페인어권 지역의 매체이고 한국이 목표로 삼은 것은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최첨단 항공기술이란 점에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KF-21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는 엔진 개발이었고, 전투기의 심장인 터보젯 엔진을 자체 개발하려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미래 글로벌 방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전쟁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극소수의 나라들만이 고성능 터보젯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제 한국은 그들의 뒤를 잇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추진하는 터보젯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는 국가는 한둘이 아닌데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는 유럽과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의 방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얻는 것이 많으면 리스크도 큰 법입니다. 위대한 도전에는 큰 위험도 따르는데요. 한국산 방산 장비의 일부가 초기에 신뢰성 문제를 겪으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초기 파트너들이 다시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의 네우조선해양과 협력하여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도입했으나 추가적인 잠수함 구매 계약에서 한국 대신 프랑스의 네이벌 그룹과 협력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기술 이전과 관련된 프랑스보다 나은 조건,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는 스코르펜급 잠수함의 기술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나가파사급 잠수함의 도입에서 경험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제안이 한국의 협상안보다 기술 획득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산 FA-50 전투기가 일부 운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공군은 블랙 이글스가 사용하는 T-50B 훈련기의 무장 버전인 FA-50PH를 가장 진보된 항공기로 운용 중이었는데
군사 현대화 과정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고자 유럽산 전투기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국제무기교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흔하디흔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 디펜스 뉴스와 메타디펜스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 또한 너무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라크와 필리핀 공군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FA-50은 아직 사고 기록이 없지만 인도네시아 공군은 T-50의 추락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 채널에서도 수차례 설명해 드렸다시피 전투기의 운용은 유지 보수에도 큰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인니와 필리핀은 국방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개발 도상국입니다. 더구나 인니에서의 두 번째 추락 사고는 기체 결함이나 정비 문제가 아닌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신은 한국 방산 흠집내기에 참여하기보다는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 방산을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군사 뉴스 및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랑스 정보 채널 오펙스 360과 메타디펜스,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등 외신들은 보람의 양산 소식을 전하며 프랑스 군수 산업에 큰 위협이 등장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특히 KF-21에 장착될 터보젯 엔진의 개발이 성공한다면 한국이 글로벌 방산 수출 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며 잔뜩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메타디펜스는 유럽 지상군 전력을 잠식하기 시작한 한국 방산이 이제 유럽 항공산업까지 위협한다며 경계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유럽을 넘어 프랑스 라팔의 안방과도 같은 남미 시장까지 진출한 KF-21을 가장 큰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팔과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보여줄 개량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현재 터보젯 엔진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10년 이내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의 경쟁국들은 이러한 한국의 도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방산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하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몇 개의 나라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유럽의 방산대국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하면 자신들보다 늦게 전투기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전투기를 개발한 한국의 행보를 썩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유럽은 당장 자신들의 시장을 한국이 잠식할 것이니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들보다 한국이 앞서 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한국은 이런 위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하려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군사적인 몇 가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독자 엔진 개발의 성공은 KF-21의 성능을 여러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엔진의 출력이 현재보다 증가하여 최대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으로 향상될 경우 전투기의 속도, 기동성, 항속거리, 무기 탑재 능력 등이 모두 향상됩니다. 이는 KF-21이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작전 범위와 효과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독자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한국의 환경과 전술적 요구에 맞춰 엔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국산 엔진이 탑재된다면 유지 보수와 수리 작업을 국내나 현직 하이 공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한 대응과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F414 엔진에 의존한다면 얻을 수 없는 이점을 갖게 된 것인데요. 더욱이 한국이 목표로 한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개발하려는 엔진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업계의 전략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람의 전투기와 그 터보젯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과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도전의 실패에 기존의 강국들에 밀려날지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일 유로파이터 내분 영상입니다.
튀르키예는 최근 자국 공군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을 대체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튀르키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로 뛰어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 그리고 높은 기동성이 장점입니다. 튀르키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함으로써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2030년에 도입 예정인 자국산 5세대 전투기 칸이 실전에 배치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공군의 전투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튀르키예는 또한 F-16 전투기의 최신형 버전인 F-16V를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벽에 부딪혔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튀르키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인데요. 튀르키예가 이렇게 해외에서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애를 쓰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국의 공군력 현대화와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자국산 전투기 칸의 개발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칸 개발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려는 계획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2021년 10월 바이든 행정부의 F-16V 40대와 성능 개량 키트 80세트의 판매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은 튀르키예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으며 해당 계약이 성사될 경우 대량의 F-110 여유분 엔진과 후속 군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튀르키예의 F-16V 도입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대안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구매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타이푼 전투기 40대를 구매하여 공군 전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역시 독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의회에 튀르키예의 F-16 블록 70 전투기 40대와 현대화 키트 80세트의 판매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결정은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2년 동안 지연되었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공군 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여전히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도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함으로써 2030년에 도입 예정인 자국산 5세대 전투기 칸이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튀르키예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일의 반대 이유는 튀르키예의 시리아 및 이라크 내 군사행동과 관련된 국제적 우려에 기인한 것인데요. 이는 타이푼 구매 협상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는 영국과 스페인과의 협상을 벌이며 어떻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반대 때문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지 못한 건 튀르키예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몇 년간 자국 공군의 현대화와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비난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에서의 역할과 국내 인권 상황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유로파이터 타이푼 컨소시엄의 주요 국가인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기 거래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결국 이로 인해 협상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도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군부 및 정치 지도자들은 타이푼 도입이 자국 방위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고비용과 유지 관리의 복잡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러한 내부 갈등은 도입 계획의 추진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여러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개발은 1970년대 말 유럽 각국이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독일, 프랑스는
각각 독자적인 차기 전투기 개발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1979년에 이르러 세 나라는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논의는 점차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되어 유로파이터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로파이터의 기술적 기원은 영국에서 1970년대 초부터 개념이 정립된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의 고등 전투기 사업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8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영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BAE 실험 비행기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1986년 8월에 초도 비행을 한 기술 실증 실험기가 만들어졌으며 타이푼은 이 실험기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요구사항과 전술 교리의 차이로 인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컨셉 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소련 폭격기를 요격할 수 있는 공대공 전투기를 선호했으며 프랑스는 다목적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프랑스는 결국 독자적인 전투기인 라파를 개발하게 되었고 유로파이터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의 합작 프로젝트로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로 인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으며 각국의 재정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994년에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998년에 명명식을 거쳐 2003년부터 본격적인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기동성과 안정성 등에서 꽤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연료 탑재량 부족, 공대지 무장 운용의 제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생산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생산은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신규 수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2017년에 카타르와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독일과 스페인의 추가 발주로 생산 라인이 연장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타이푼의 장기적인 생산 및 유지 보수 지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거의 모든 면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수출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KF-21은 뛰어난 확장성을 자랑합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지만 향후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설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초기 양산 단계에서 이미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로 완전하게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KF-21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KF-21의 초기 양산 가격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대당 약 1,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1,500억 원 이상에 비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더욱이 KF-21은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기체로서 향후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미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친 기체로서 추가적인 가격이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다국적 합작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출 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수반되는 반면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수출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는 쟁쟁한 라이벌이 있어야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KF-21과 유로파이터 간의 경쟁은 KF-21의 손쉬운 승리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6일 KF-21 때 제니십 영상입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자국의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KF-21 보람회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필리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F-21이 필리핀의 국방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12대의 FA-50 경전투기를 주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필리핀 정부는 공군 전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전투기 도입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요청한 KF-21 정보 제공 요청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KF-21의 비행 성능, 레이더 탐지 거리, 전자전 능력, 무장 탑재 능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둘째, 유지 보수 주기,
부품 교체 비용, 운영 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보, 셋째 KF-21의 스텔스 기술 수준,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최소화 설계, 레이더 흡수 소재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KF-21의 다목적성 및 활용 범위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동남아의 지역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중국해는 전략적 요충지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주요 해상교통로가 위치해 있는데 중국은 구단선 주장을 통해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고 있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국가들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와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구축하여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잠수함, 구축함 등 첨단 해군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군사력 강화를 위해 최신 전투기와 군사장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KF-21 도입 계획도 이러한 흐름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필리핀과 중국이 해상에서 무력 충돌을 벌인다면 중국이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중전력에서도 필리핀은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필리핀에는 중국의 제니10에 대항할 만한 전투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제니10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되는데요. 중국은 제니10이 높은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신 전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니10의 성능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 보람에는 필리핀이 중국의 제니10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지만 최신 레이더와 뛰어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완벽한 스텔스 성능은 아니지만 RCS를 최소화한 설계와 스텔스 기술을 일부 적용하여 충분한 은닉성을 제공합니다. KF-21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필리핀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5세대 전투기 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최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 역시 합리적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필리핀의 국방력을 자립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KF-21에 대해 애써 폄하해 왔는데요. 중국의 한 군사평론가는 KF-21은 제니10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중국의 제니10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설계와 첨단 항전 장치,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지만 KF-21은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지 못한 점에서 제니10에 비해 기술적으로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덧붙여 KF-21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를 일부 반영하였지만 미사일을 외부에 장착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F-21에 장착된 미국산 엔진 F414G400K는 5세대 전투기에 요구되는 기동성과 초음속 순항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라고 비하했습니다. 심지어 KF-21이 제니10은 물론이고 중국의 또 다른 5세대 전투기인 FC-31과도 경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은 젠10의 파생형 전투기들 정도만 상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젠10이 4세대 전투기이고 KF-21이 4.5세대 전투기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 군사평론가의 분석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KF-21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F-21은 아직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지 않아 완전한 스텔스 성능은 갖추지 못했지만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등의 최신 항전 장비와 미티어, 아이리스-T 등의 고성능 미사일을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뛰어난 4.5세대 전투기인데 젠10 같은 전투기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KF-21의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KF-21 보라매에 탑재된 에이사 레이더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의 산물입니다. 초기에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한 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201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개발 난이도가 높아 미국, 유럽, 중국 등 일부 선진국만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12번째로 항공용 에이사 레이더 개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하여 전투기의 전투력을 3배에서 4배 높이는 핵심 장비입니다. 레이더 전면부에 고정된 천여 개의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빠른 빔 조향이 가능하며 이는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여 전투 상황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KF-21의 에이사 레이더는 2023년 상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의 숫자는 약 6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도 천문학적인 운용 유지비로 인해 F-35 전투기의 도입 대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제니10을 대량으로 보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4.5세대 전투기인 젠10C와 같은 기종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KF-21에게 젠10C 정도는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한데요. 블록2와 블록3로 업그레이드된 KF-21이라면 제니10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게 가장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필리핀이 KF-21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도입 및 운영 비용이 합리적인 KF-21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량으로 도입하게 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KF-21에 포위되는 형국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